자, 이제 이번에는 그 낙찰 명의를 누구로 할까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매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그 궁금해하는 점이 이 대목이기도 해요. 이제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면 법인을 하나 조그만 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법인으로 응찰을 하는 게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해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 법인 만들었을 때 장점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법인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인 법인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즘은 아시겠지만 이제 법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법인을 만드는 게 뭐 아시겠지만 최소 자본금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법인 한 주당 그 주식 한 주당 최저 가격이 1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법인도 만들 수 있냐면 100원짜리 법인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세요. 자본금 100원짜리니까 입찰하는데 뭐 지장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적으로 한 물건을 낙찰받을 때마다 법인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그 물건이 정리되면 법인을 폐쇄하고 또 낙찰받았다가 또 그 물건이 마무리가 되면 폐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하실 때는 이제 특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젊은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대체로 그런 오류를 범하시고서 이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젊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경매를 한번 해보고 싶고 종잣돈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소형 주택계 뭐 쉽게 말하면 빌라나 연립 같은 거 다세대 빌라 연립 같은 데다가 낙찰을 하나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크게 실수하실 수도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젊은 분들 중에 아직도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산 적이 없는 분들, 매매로 산 적이 없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평생 무주택자가 어쨌든 평생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살 때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줍니다. 뭐 LTV, DTI도 좀 무시해주고 이자도 좀 더 낮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융자 금액도 많이 해주고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젊은 분들 중에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별 생각 없이 뭐 소형 주택,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 같이 소형 주택에 한번 응찰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쌓아왔던 무주택자의 그 혜택이 한 방에 없어져 버리세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미 뭐 여러 건 낙찰 받았고 이미 유주택자였고 이런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여태까지 낙찰 받아본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은 아까 말했던 그 소형주택, 뭐,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연립, 이런 조그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 어떻게, 차라리 100원짜리 법인을 하나 만드시더라도 이 개인분들이 절대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법인 명의로 낙찰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제 그냥 최저 자본금 단위가 100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굉장히 이점이죠. 한 500원짜리 자본금 500원짜리 법인을 하나 만들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00원으로 할까요? 600원으로 할게요. 장난치는 거 아니세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600원짜리 법인을 몇 명이 공동으로 만드냐면 3명이서 공동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1번, 2번, 3번에 얼마씩 냈다는 얘기냐? 200원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분율로 보면 33.33%예요. 그렇죠?
여기도 33.33%. 여기도 33.33%.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이 600원짜리 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600원짜리 법인에 이제 각 주식 지분을 33.3%씩 갖기로 했다. 3분의 1씩 갖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만드신 법인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뭐 임대 매매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절대 이 과정주주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과정주주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50점 한 줄을 가지고 있고, 그죠? 49.99%를 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논아가졌다. 이러면 이 50점 한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이 과정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주주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채무가 발생하거나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기면 이때는 이 과정주주가 결국에는 다 지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법인에서 과점주주가 있으면 그 과점주주가 물론 이제 잘 되어서 모든 게 다 원만히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과점주주가 몽땅 다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세요. 어쨌든 이 부분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법인으로 요즘은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액 법인을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법인을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을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낙찰 받아서 이제 운영하다가 정리를 하면 그냥 매각하면서 그 법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법인 설립하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학원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법인으로 응찰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점은 이제 불리한 면이 아까 이런 면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리한 면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 잔금융자 받기가 어려우세요. 잔금융자가 굉장히 낮아요. 낮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하나 낙찰 받았습니다 하면 이 1억 원을 몽땅 다 갖다가 이렇게 경락장 융자 없이 자금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동업관계잖아요. 그 1인 법인을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저는 1인이 완전 100% 주식을 다 갖고 하는 부동산 투자법인은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하는 짓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동업을 하게 되는데 이 동업에 의한 이제 공동투자를 하시잖아요. 동업에 의한 이제 공동투자를 하시면 이 공동투자라는 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불만이 쌓이고 하면 금방 와해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아주 많이 봤는데, 아무튼 이 부동산 투자법인을 공동법인으로 하는 거는 동업식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하면 그쵸? 가능하면 아니라 이 법인 주소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다가 내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저건 이제 5년 미만 신생법인이 부동산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있는 신생법인이, 여기서 신생법인의 기준 5년을 얘기합니다. 5년 미만의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그 취등록세가 5배 중과 규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면 개인이 그 명의로 낙찰을 받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다. 뭐 이제 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개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지 말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젊은 분들 중에 특히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평생 아직까지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해본 적이 없으신 분은 그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를 조그만 소형 뭐 다가구 빌라 연립 이런데 낙찰받는데 써먹으면 된다 안 된다 하세요. 그러면 그때 그 내 주민등록번호 어디다 써먹냐? 뭐 어렵다고 얘기를 해도 주택청약 잘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 알짜배기 그 아파트에 응모를 한번 해서 낙찰되고 난 다음에는 하셔도 되세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득이 얼마 미만이고 부부 모두가 다 무주택자였고 그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얘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청약 기간이 멀마고 해서 청약 가점을 높이고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 32평 33평형 그러니까 전용으로 25.7평형 아파트 그게 이제 스탠다드잖아요. 그런 놈을 하나 일단 일단 당첨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짤짤한 것들, 2주택 짤짤한 것들을 하셔도 되지만, 처음부터 이런 소형 다가구, 빌라 연립 이런 데다가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하신 거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 박사가 저렇게 말하는 게, 맞네,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이름으로 해보지 않은 분들이, 경매를 한번 해보고 싶을 땐 차라리 100원짜리 법인도 있다니까요. 100원짜리 법인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100원짜리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100원짜리 법인 2개, 3개, 4개, 5개, 10개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용 쓰듯이 쓰고 버리고 하시면, 그게 훨씬 더 잘한다. 그렇게 해서 돈 모아가지고, 내 집,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대로 좀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쭉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저는 가격이 크게 떨어질 일이 높다고 봅니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이나 그 금리 수준 이상을 받쳐주는 수준으로 집값이 상승하지, 폭등할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자들이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경우처럼 수도권 부동산이 폭망합니다. 전 절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령 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그 소득이 안 많은 분들이 내 집을 장만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청약 가점 올려가지고 점수 올려가지고 아파트 하나 이제 분양해서 당첨받으면 굉장한 이제 재테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때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월급만 가지고도 집은 못 사잖아요. 어떻게 월급쟁이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나요? 이제 불가능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꾸준히 소액법인으로 소액 투자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아진 돈을 이쪽으로 한번 가시면, 그러니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니까 느낌 좀 오시지 않으세요? 반대로 가자지. 여기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먼저 해서 이쪽으로 가자. 그 얘기세요.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무주택자였던 분들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소형. 왜냐하면 한번 유주택자가 돼버리고 나면 이게 팔았어도요, 이게 정가가 남는다니까요. 평생 무주택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무주택자인 거하고 평생 무주택자인 거는 정부가 보는 도와주겠다는 기준 조건이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평생 무주택자였던 분들은 제대로 된 놈 하나를 일단 내 걸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일단 처음에 평생 무주택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소액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개 만들어서, 3개 만들어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법인으로 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할 때는 이제 제대로 된 놈을 하나 하시면 방법이지 않을까.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먼저 해서 이쪽으로 가보기.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